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옥탑방에서 윤지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내는 양동이 소리가 멈춰버린 그녀의 시간처럼 단조롭게 울렸다. 그녀는 잠든 아들 민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8살 아이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창백하고 앙상한 볼 위로 긴 속눈썹이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아이의 얕은 숨소리는 지수의 심장을 쥐어짜는 가장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오늘도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식당 주방 보조,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자리였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면접관은 그녀의 달아빠진 구두와 이력서의 5년 공백, 그리고 아이 엄마라는 사실을 차례로 훑어본 뒤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지수는 텅 빈 지갑을 열어보았다.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 이번 달 월세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특수 제작된 민우의 영양식은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압박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어둠이 내린 방 한구석에 앉아 그녀는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일기장이 아니었다. 페이지마다 아미노산 사슬의 상세한 분해도, 각종 영양소의 세포 흡수율에 대한 복잡한 화학식과 빼곡한 분석 노트가 가득했다. 효소 가수 분해를 통한 저알레르기성 단백질 추출법. 5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든 바로 그 연구의 흔적이었다. 한때 그녀는 대한민국 식품과학계의 가장 빛나는 신성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지식은 아픈 아들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이지 못하는 무력한 엄마의 가슴에 박힌 낙인일 뿐이었다. 그 꼬르륵 뱃속에서 울리는 소리에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찬장에서 마지막 남은 식량을 꺼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식빵 한 조각. 그녀가 마른 빵을 입에 넣으려던 순간 낡은 문틈으로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야옹, 문을 열자. 비에 젖어 털이 뭉친 길고양이 한 마리가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만큼이나 굶주리고 세상의 냉대를 온몸으로 받아낸 듯한 처절한 눈빛이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 자신도 굶주림으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양이의 눈에서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딱딱한 식빵을 반으로 쪼갰다. 그리고는 그나마 부드러운 안쪽 부분을 고양이에게 던져주고 자신은 돌처럼 딱딱한 빵의 가장자리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것은 그녀 안에 마지막으로 남은 존엄성이자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향한 연민의 표현이었다. 딱딱한 빵 조각을 삼키는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걸로는 안 된다. 아들이 민우가 말라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득한 위대한 공식들도 그것을 실현할 재료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를 버티게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모성애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아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춘 뒤 옥탑방을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싼 음식들이 넘쳐나는 곳, 강남의 레스토랑 거리였다. 돈을 구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버리는, 하지만 여전히 영양가 높은 양질의 음식을 구걸할 생각이었다.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지식으로 아들을 위한 마지막 영양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옥탑방 동네의 어둡고 축축한 골목을 벗어나 그녀가 도착한 강남의 거리는 다른 세상이었다.
명품샵의 화려한 조명과 최고급 외제차들의 행렬, 웃고 떠들며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도시에서 가장 호화롭고 예약하기 어렵다는 프렌치 레스토랑 르시엘의 거대한 정문 앞에서 멈춰 섰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문 너머로 따뜻한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곳은 천국이었고 그녀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유령이었다. 온몸이 떨려왔다. 수치심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이 그녀의 얼어붙은 발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심장을 안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지옥의 문지기처럼 서 있는 도어맨의 제지를 뚫고 무겁고 거대한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사자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레유시엘, 하늘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레스토랑 내부는 지상의 공간 같지 않았다. 윤지수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다른 행성의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기 속에는 버터와 트러플, 그리고 값비싼 와인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불빛은 수십 개의 크리스탈 잔에 부딪혀 별처럼 흩어졌다. 부유한 손님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와 식기가 부딪히는 청아한 소음은 그녀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우아한 교향곡 같았다. 옥탑방의 곰팡이 냄새와 빗물 떨어지는 소리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 공간은 비현실적인 궁전이었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은 이 완벽한 조화에 끼어든 불협화음이었다. 그녀가 한 걸음을 떼기도 전에 날카로운 눈매의 지배인이 유령처럼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잘 훈련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불결한 것을 보는 듯한 경멸감으로 차가웠다. 부인, 여긴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나가주시죠.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칼날 같은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저기... 지수는 필사적으로 입을 열려 했지만 극도의 수치심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남은 음식이 혹시 있다면 아픈 아이가...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지배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의 조용한 실랑이는 비록 소리는 작았지만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 시선들 중에는 이 공간에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YT그룹의 총수, 박태성 회장. 그는 오늘 하나뿐인 딸 하은의 8번째 생일을 위해 레스토랑 전체를 거의 전세 내다시피 했다. 하지만 그의 테이블 위에는 축하의 분위기 대신 얼음장 같은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가 하은이를 위해 특별히 조리한 최상급 한우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혜은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접시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혜은, 박태성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랬어?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셰프에게 네가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지시해서 만든 거야. 그냥 먹어. 그는 수조원 규모의 글로벌 제국을 통제하는 남자였지만 정작 제 딸 하나에게 밥을 먹이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딸의 거식증을 자신을 향한 반항이자 이해할 수 없는 변덕으로 치부했다. 그는 돈과 권위라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도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다. 하연의 세계에서 음식은 영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독이었고 불안의 근원이었다. 아이는 셰프도
아빠의 확신도 믿지 않았다. 바로 그때 아이의 눈의 입구 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남루한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여자를 경멸하거나 무시했다. 하지만 해운은 다른 것을 보았다. 여자의 눈에 설인과 날 것 그대로의 절박함. 그 절박함은 음식을 향한 것이었다. 저 여자는 음식을 사치가 아닌 생명 그 자체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결국 지배인의 인내심이 폭발했다. 그는 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경비 불러 그가 나지막이 으르렁거렸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쳐다보았다. 지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실패했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 도박은 처참한 패배로 끝나고 있었다. 그녀가 속절없이 끌려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잠깐만요. 궁전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맑고 또렷한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태성 회장의 테이블로 향했다. 박혜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아이는 끌려나가는 윤지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그곳에 있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흘러나왔다. 아주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정확한 발음이었다. 카제인 단백질의 베타카소모르핀 세글 펩타이드가 정말 뇌 안개 브레인 포그를 유발하나요? 정저. 다른 손님들은 어린아이가 던진 너무나도 학술적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지배인은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에 지수의 팔을 잡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아버지인 박태성이었다. 첫째는 평소 자신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던 딸이 이 상황에 개입했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는 그 질문에 기괴할 정도로 전문적인 내용 때문이었다. 베타 카소모르핀 7. 그것은 그가 딸을 위해 받아보았던 수많은 의료 보고서에서나 보았던 그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던 단어였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윤지수 자신이었다. 이 복잡한 생화학적 질문, 그것은 정확히 그녀가 과거에 연구했던 핵심 분야였다. 평범한 아이는 절대 알 수 없는, 아니, 알아서는 안 되는 질문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박혜은은 더 이상 부잣집의 어린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깊고 구체적이며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가진 또 한 명의 환자였다. 지배인의 손이 여전히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다. 박태성은 자신의 딸과 저 초라한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처음으로 짜증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윤지수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저 작은 아이를 보며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궁전의 속삭임은 그렇게 모두에게 들렸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박혜운의 질문은 얼어붙은 레스토랑의 공기 속으로 던져진 하나의 돌멩이였다. 그 돌멩이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지배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굳어버렸고 다른 손님들은 호기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박태성 회장은 딸의 돌발 행동에 대한 분노와 그 질문의 기묘한 전문성에 대한 순수한 충격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마침내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된 누더기 차림의 여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당신,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다. 내 딸의 질문에 대답해 보시오. 그 순간 윤지수의 세상이 변했다. 그녀를 짓누르던 수치심과 굶주림, 절박함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대신
지난 5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또 다른 자아. 과학자 윤지수가 깨어났다. 그녀의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 두려움으로 흔들리던 눈동자는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음식을 구걸하는 비참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눈앞에 작은 환자가 던진 절박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의사였다. 그녀는 지배인도 박 회장도 주변의 시선도 모두 무시한 채 오직 박혜은을 향해 몸을 돌렸다. 네,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레스토랑의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깊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카제인 단백질에서 분해되는 베타 카소모르핀 10은 아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펩타이드입니다. 장벽 기능이 약하거나 특정 효소가 부족한 민감한 사람의 경우 이 펩타이드가 혈내 장벽을 통과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집중력 저하나 인지기능 장애, 즉 뇌안개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하고 정확했으며 동시에 8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웠다. 그녀는 단순히 지식을 읊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었다. 박태성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수십 명의 의사들에게 수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명쾌하게 딸의 증상을 설명해주지 못했다. 지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혜은의 앞에 놓인 스테이크 접시로 향했다. 완벽하게 구워진 고기, 화려한 가니쉬, 그리고 복잡한 소스. 그녀의 훈련된 눈은 그 완벽한 음식 뒤에 숨겨진 수십 가지의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순식간에 분석해냈다. 그녀는 다시 혜은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과학자가 아닌 엄마의 목소리로 아가씨는 음식이 무서운 거니? 아니면 음식 안에 뭐가 숨어 있을까봐 무서운 거니? 그 질문에 하은의 눈이 크게 뜨였다. 아이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본 사람을 만난 것처럼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그제야 박태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 따님은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히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전문가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 이 아이는 지금 세상의 모든 음식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담한 제안을 던졌다. 제게 5분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단순한 재료 3가지만 가져다 주십시오. 갓 지은 흰쌀밥, 정제된 소금, 그리고 어떤 첨가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참기름.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가씨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박태성은 잠시 망설였다. 지배인은 말도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그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듯 희망과 기대로 반짝이는 딸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좋소. 해보시오. 르시엘의 거대하고 화려한 주방. 최고의 요리사들이 웬 누더기 차림의 여자가 자신들의 신성한 공간에 들어서는 것을 경멸적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수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요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안전과 신뢰를 구축하는 정교한 의식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집도이처럼 꼼꼼하게 손을 세척했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 들어온 하은의 눈앞에서 모든 재료를 하나하나 보여주었다. 이건 그냥 밥이야. 이건 소금. 이건 참기름. 보이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 그녀는 셰프의 도움을 받아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작은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는 아주 약간의 소금과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조심스럽게 섞었다. 그녀는 그 밥을 아이가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동그랗게 뭉쳐
주먹밥을 만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과학자의 치밀한 계산과 엄마의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그들의 작은 주먹밥에 쏠려 있었다. 지수는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권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끗한 접시 위에 주먹밥을 올려놓고 아이의 앞으로 조용히 밀어주었다. 여기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혜우는 잠시 망설였다. 아이는 아빠의 얼굴을 한 번, 그리고 지수의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운 눈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작은 손으로 주먹밥을 집어들었다. 아이는 주먹밥을 입으로 가져가 아주 작은 조각을 베어 물었다. 그리고 씹기 시작했다. 박태성의 눈이 커졌다. 그는 숨을 죽였다. 아이는 주먹밥의 남은 부분을 마저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꿀꺽 삼켰다. 지난 몇 달간 그 어떤 사내진미도 거부했던 아이가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만들어준 맨밥 덩어리를 먹은 것이었다. 박태성에게 그것은 기적이었다. 바로 그 감동적인 순간 한 남자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흠잡을 데 없는 최고급 수트를 입은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미소를 띤 남자. 대한민국 최대 식품 대기업 더 소루의 최민준 전무였다. 그는 근처에서 고객과 식사를 하다가 이쪽의 소란을 보고 박 회장에게 인사차 들른 것이었다. 박 회장님, 따님 생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박 회장의 딸 옆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지수의 눈과 허공에서 마주쳤다. 최민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윤지수, 5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여자. 자신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 그 유령이 어떻게, 왜 지금 이 자리에 박태성 회장과 함께 있단 말인가. 그의 내면에서 경악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뒤섞여 폭발했다. 지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박태성은 딸을 먹게 해준 여자에게 감사와 무수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혜우는 구원자를 만난 듯 눈으로 지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최민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적의 귀환을 순수한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가 현재를 난폭하게 덮치는 순간이었다. 최민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경악과 분노를 박태성 회장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살아온 남자였다. 그는 상대방의 눈빛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을 포착하여 그것을 파고들어 승리를 쟁취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최민준과 이 남루한 여자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결과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딸 혜은이가 음식을 제 입으로 먹었다. 수억 원짜리 치료와 세계적인 명의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이름 모를 여자가 단 5분 만에 주먹밥 하나로 해낸 것이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길길이 날뛰는 레스토랑 지배인을 싸늘한 눈빛으로 제압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멍하니 서 있는 윤지수에게 건넸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주소로 오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내 딸의 임시계인 영양사로 당신을 고용하겠소.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소. 나는 오직 결과로만 판단하니까. 늦지 마시오. 그는 지갑에 있던 현금 다발을 전부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거의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이었다. 당신의 아픈 아이를 위해 쓰시오. 지수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음식을 구걸하던 비렁뱅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는 일자리와 아들의 몇 달치 약값과 월세를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들 민우의 얼굴이었다. 이제 제대로 된 영양식을, 필요한 약을 사줄 수 있다. 이 지긋지긋한 옥탑방을 떠날 수도 있다. 희망. 그녀가 잊고 살았던 그 단어가 심장을 터질 듯이 채우는 순간이었다. 그 모든 광경을 최민주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성이 딸을 데리고 레스토랑을 떠나자 그는 텅 빈 로비에서 막 나가려던 지수의 앞을 막아섰다. 윤지수,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지금 무슨 게임을 하는 거지? 당장 네가 있던 시궁창으로 기어돌아가. 박 회장을 이용해서 나한테 복수할 생각이라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다. 그는 그녀에게 사라지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1시간 전에 겁에 질려 떨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희망이 생겼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최 전무님, 아픈 아이를 돕는 일 말입니다. 그녀의 그 담담한 저항이 최민준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레스토랑을 나온 최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윤지수의 등장은 재앙이었다. 그가 곧 출시할 더 소루의 야심작이 사실은 그녀의 연구를 훔친 것이라는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박태성처럼 강력한 남자의 곁에 머무는 것을 그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가 박 회장의 신뢰를 얻기 전에 그녀의 평판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재기불능의 상태로 파괴해버려야 했다. 그는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폭력배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기. 돈만 주면 어떤 스캔들이든 만들어내서 사람의 경력을 끝장내버리는 것으로 유명한. 그가 오랫동안 관리해온 타블로이드 신문의 기자였다. 박 기자, 아주 재밌는 특종감이 하나 있어. 그는 기자의 탐욕을 자극하는 미끼를 던졌다. 한때 잘 나가던 식품과학자가 있었지. 이름은 윤지수. 산업 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기꾼이야.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YT그룹 박태성 회장의 집에 들어가 그의 딸에게 접근하고 있더군. 아주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그는 기사가 충분히 자극적이고 그럴싸하게 들리도록 몇 가지 진실과 교묘한 거짓말을 섞어 이야기를 흘렸다. 최민준의 어두운 계략이 진행되는 동안 지수의 세상에는 밝은 희망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옥탑방으로 달려가 잠들어 있던 민우를 깨웠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재료로 영양식을 만들었고 약국에 들러 필요한 약을 모두 샀다. 모처럼 모자의 작은 방에는 절망 대신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다음날 아침 9시 지수는 약속 시간에 맞춰 평창동에 위치한 박태성 회장의 거대한 저택 앞에 섰다. 성체 같은 담장과 위압적인 정문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원 숙소에 작지만 깨끗한 방을 배정받았고 그녀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주방의 다른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며칠이 흘렀다. 지수는 주방의 텃세와 감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은 아주 조금씩 혜은이의 마음을 열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그녀가 만들어준 음식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침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은 그녀의 비번일이었다. 그녀는 특별히 허락을 받아 아들 민우를 자신의 직원 숙소로 데려왔다. 민우는 이전보다 혈색이 훨씬 좋아져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아들을 앉혀두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녀가 과거에 함께 일했던, 유일하게 그녀의 결백을 믿어주었던 옛 동료가 보낸 뉴스 알림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알림을 클릭했다. 그리고 화면에 뜬 기사의 제목을 보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단독, 사기꾼 영양사, YT그룹 박태성 회장 딸에게 의도적 접근, 과거 산업 스파이 혐의 드러나 충격. 기사는 최민준이 흘려준 이야기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교묘하게 각색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픈 아이를 이용해 재벌기에 접근하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가 간신히 되찾았던 짧은 평화는 그렇게 산산조각 났다. 과거의 그림자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악의적인 기사가 터져나온 다음 날 아침, 박태성 회장의 저택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직원들은 윤지수를 노골적으로 경멸하거나 혹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훔쳐보며 수군거렸다. 그녀는 순식간에 회장님의 딸에게 접근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곧장 박태성 회장의 서재로 호출되었다. 그는 어젯밤 지수에게 보여주었던 일말의 기대감마저 사라진 차갑고 분노에 찬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테이블 위로 문제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던졌다. 이게 사실인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말이오. 지수는 그 순간 5년 전 법정에서 판사의 선고를 듣던 그날의 절망감을 다시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밤 아들 민우의 얼굴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쓰러지지 않겠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하지만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지금 더소루에서 곧 출시할 바로 그 신제품 기술이 원래는 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진술할 뿐이었다.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박태성을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딸의 건강이 걸린 문제 앞에서 섣부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다. 좋소. 일단은 내 딸의 상태를 지켜보겠소.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생긴다면 그땐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당신은 끝이야. 그것은 기회이자 살얼음판 같은 경고였다. 지수의 진짜 전쟁터는 서재가 아닌 주방이었다. 저택의 주방을 총괄하는 한상훈 셰프는 프랑스 유학파 출신의 자존심 강한 남자였다. 그는 갑자기 굴러 들어와 자신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고 심지어 회장 따님의 식단을 좌지우지하는 이 사기꾼 여자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최민주는 바로 그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한 셰프에게 은밀하게 연락하여 그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한 셰프,
박 회장님이 저런 여자에게 속고 있는 걸 보니 안타깝네. 자네 같은 전문가가 있는데도 말이야. 저 여자가 아이를 망치기 전에 자네가 나서서 저 여자의 무능함을 증명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한 셰프는 최민준의 교묘한 이간질에 완벽하게 넘어갔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사악한 계획에 동참하는 장기말이 되고 말았다. 최민준의 계획은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는 하연이를 독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뻔한 방법이었다. 대신 그는 하연이의 특수한 알레르기와 불안 증세를 자극하여 마치 지수가 만든 특별식이 아이의 병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의 지시를 받은 한 셰프는 아주 미세하고 추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하연이의 음식을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유제품을 자른 칼로 아이의 채소를 다지거나 아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정 보존료가 극소량 함유된 육수를 몰래 사용하는 식이었다. 평범한 아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극도로 예민한 하은이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위였다. 며칠 후 혜은이의 몸에 가벼운 두드러기가 나고 배탈 증세를 보이자 지수는 즉시 이것이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닌 의도된 사보타주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탐정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여 주방 한쪽에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달린 독립된 조리 공간을 확보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전용 조리 도구를 사용했고 모든 식재료는 사용하기 전에 직접 순도와 성분을 테스트했다. 그녀의 그런 과학적인 접근 방식은 감정적인 한 셰프의 자존심을 더욱 긁어놓았다. 그녀는 그의 주방을 실험실처럼, 그의 요리를 잠재적인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혜은이는 지수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어주었다. 아이는 이제 지수 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아이는 지수가 자신의 눈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보여주며 만든 음식이 아니면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다. 아이의 그런 완고함은 한 셰프가 음식에 개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압박 속에서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범인을 잡기 위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그녀는 혜은이를 위한 맑은 채소 수프를 2개 똑같이 만들었다. 하나는 자신의 통제해 완벽하게 조리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리한 뒤 일부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 급한 전화를 받는 척하며 10분 정도 조리대를 비워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2번째 수프에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특정 시약과 만나면 색이 변하는 화학 지시약을 몰래 넣어두었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셰프가 조리대 근처를 서성거리는 모습이 주방의 CCTV에 포착되었다. 그가 수프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지만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수는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2번째 수프를 검사했다. 그녀가 시약을 떨어뜨리자 맑았던 수프가 희미한 푸른빛으로 변했다. 외부 물질, 즉 오염물질이 투입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증거를 들고 한 셰프에게 달려가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단순한 방법이었다. 그는 그저 꼬리에 불과했다. 그녀가 잡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머리, 즉 최민준이었다. 그녀는 시험관에 담긴 푸른색 액체를 내려다보았다. 최민준이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린아이를 해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 이제 판도는 기업 분쟁을 넘어 훨씬 더 사악한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주방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더 소루에
거대한 본사 건물을 응시했다. 전쟁터는 더 이상 이 작은 주방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적의 심장부로 직접 쳐들어가야만 했다. 그녀의 손에 얼음 같던 박태성 회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들려 있었다. 증거. 윤지수는 이제 방역의 무기를 손에 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박태성 회장에게 이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진실을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줘야만 했다. 그녀는 박 회장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감히 회장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그녀의 당돌함에 혀를 찼지만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가씨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굳게 닫힌 서재의 문을 열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였다. 박태성의 집무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녀를 비난하는 타블로이드 기사가 놓여 있었다. 그의 불신을 상징하는 징표와도 같았다. 또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기사에 대한 변명이라면 들을 시간 없어. 지수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학자가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듯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그의 책상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2개의 작은 시험관을 꺼내 들었다. 하나는 맑고 투명한 수프가, 다른 하나는 희미한 푸른빛을 띠는 수프가 담겨 있었다. 왼쪽은 제가 어제 아가씨를 위해 만든 수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손을 댄 바로 그 수프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행했던 화학지시약 실험의 원리와 결과를 설명했다. 그리고는 태블릿 PC를 꺼내 한상훈 셰프가 문제의 수프 근처를 서성거리는 모습이 담긴 주방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박태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증거는 명백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건 한 셰프가 당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저지른 짓일 수도 있잖소. 그가 어리석은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뿐이지. 이걸 최민준 전무와 연결시키는 건 비약이 너무 심하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인 최민준이 고작 이런 유치하고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지수는 그의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 바로 그의 딸, 박혜은이었다. 그렇다면 이 증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녀는 혜은이의 지난 3주간의 건강 변화를 기록한 데이터를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감상적인 관찰 일지가 아니었다. 수면의 질 40% 향상, 알레르기 반응 0건, 체중 1.5kg 증가, 집중력 테스트 점수 60% 상승.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혜은이의 식단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시작한 이후 아이의 모든 생체 지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박태성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딸이 나아지고 있다는 막연한 인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이렇게 명백한 데이터를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수는 한 셰프가 사용한 오염 물질의 성분을 설명하던 중 스스로의 말에 발목이 잡힌 듯 순간 얼어붙었다. 수프에서 검출된 이 물질은 아주 희귀하고 특수한 식품 첨가물이었다. 합성 카제인 유도체. 합성 카제인 유도체. 그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날카롭게 찔렀다. 5년 전 연구실, 그녀의 완벽했던 연구 결과물을 망가뜨리고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았던 바로 그 오염된 샘플. 그 샘플에서 검출되었던 정체불명의 물질이 바로 이 성분이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희귀하고 전문적인 물질이라. 일반적인 셰프는 결코 알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범인이 현장에 남겨놓은 자신만의 서명과도 같았다. 최민준의 서명.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주방의 암투가 아니었다. 5년 전 자신의 경력을 파괴했던 바로 그 인물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돌보고 있는 아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었다. 최민주는 자신을 불신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침묵시키려 하는 것이었고 그 목적을 위해 박 회장의 어린 딸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박태성은 놓치지 않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지수는 거대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태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 이 물질 5년 전 제 인생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던 바로 그 물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었다. 이것은 한 셰프 개인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민준 전무의 짓입니다. 그는 저를 불신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침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회장님의 따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태성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타블로이드 스캔들은 그저 가십일 수 있다. 주방에서의 사보타주는 개인적인 원한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5년 전의 기업 스파이 사건과 더 소루의 막강한 실권자인 최민준과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놓인 딸의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는 명백한 데이터,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저 여자의 흔들림 없는 눈빛, 그는 처음으로 윤지수를 비렁뱅이나 사기꾼이 아닌 거대한 진실의 파편을 손에 쥔 무서운 전문가로 마주보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신이라는 거대한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는 평생을 리스크와 수익을 계산하며 살아온 사업가였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투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책상 위의 증거들을 한번, 그리고 지수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다. 증명하시오. 마침내 그의 입에서 결론이 떨어졌다. 당신 말대로 이 뒤에 거대한 음모가 있고 최민준 전무가 그 배후라는 것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져오시오.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요. 역학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적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까다롭고 위험한 투자자가 되었다. 작은 단서 하나가 마침내 마지막 장으로 향하는 거대한 문을 열어젖힌 것이었다. 박태성 회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건 두 공모자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윤지수를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자신의 가장 예리한 창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뭐가 필요하지? 그가 물었다. 그의 질문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마지막 테스트이기도 했다. 지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그려져 있었다.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휴대폰과 노트북, 작전 경비로 사용할 현금, 그리고 외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사람 한 명을 빌려야겠습니다. 제가 외부의 위협에 노출될 경우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회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요. 그녀의 요구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고 전문적이었다.
박태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가 요구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개인 보안팀장인 최철웅의 연락처를 그녀에게 건넸다. 최 팀장은 내 그림자 같은 사람이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연락하지 마시오. 하지만 일단 연락이 닿는다면 그의 모든 권한은 당신에게 위임될 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창가에 섰다. 한 가지는 명심하시오. 한지원 씨, 만약 실패한다면 당신은 내 딸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어떤 변명도, 두 번째 기회도 없을 거요. 그것은 투자자의 냉정한 경고이자 한 아버지의 절박한 부탁이었다. 지수는 모든 것을 챙겨 저택을 나섰다. 그녀가 찾아야 할 증거는 명확했다. 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바로 그 연구 데이터 원본. 최민주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분명히 그 원본 데이터를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디지털 서명과 타임스탬프가 찍혀있는 그 원본 파일만이 그녀가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 박 회장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이틀 뒤에 열리는 더 소르푸드 이노베이션 갈라의 공식 초대장이었다. 최민준 전무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신제품 라인 언이온을 발표할 예정이오. 언이온, 영겁의 시간이라는 뜻의 거창한 이름. 지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그녀가 개발했던 아들의 이름을 따서 민우 프로젝트라고 불렀던 바로 그 기술의 상업용 이름이었다. 결전의 무대와 시간이 정해졌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그녀의 인생을 건 모래시계가 빠르게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저택이라는 안전한 요새를 떠나 익명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싸구려 모텔방을 임시작전 본부로 삼았다. 방 안의 낡은 벽지 위에 그녀는 사건의 관계도와 시간표, 그리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외로운 사냥개가 되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5년 전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그녀의 결백을 믿어주었던 한 사람, 그녀의 연구팀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김진태 박사였다. 그녀는 보안 휴대폰으로 수소문 끝에 알아낸 그의 번호를 눌렀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정독도서관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재회했다. 한때 총명하고 열정 넘쳤던 김진태 박사는 5년의 세월 동안 소심하고 불안에 떠는 시간 강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스캔들에 연루된 이후 그는 학계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변두리로 밀려나 있었다. 누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모든 것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진태야, 5년 전 우리 연구 데이터, 원본 백업 서버,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니? 최민준이 메인 서버는 파기했지만 분명 어딘가에 원본은 보관하고 있을 거야. 김진태는 한참 동안 고통스럽게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이 번뜩였다. 있었어요. 비공식 딥 아카이브 서버가 보안상의 이유로 서울 외곽의 데이터 저장 시설에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백업 서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누님이 해고된 직후 더 소루가 그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인수했어요. 당시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곳이었다. 최민주는 증거를 파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 안에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데이터 센터가 말 그대로 철옹성이라는 점이었다. 전직 국정원 요원들이 설계한 겹겹의 보안 시스템과 24시간 감시체제, 최고 등급의 인가 없이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수사는 다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듯 했다. 그날 밤 모텔 방. 지수는 박 회장의 보안팀에게서 넘겨받은 데이터 센터의 설계도를 노트북 화면에 띄워놓고 있었다. 불가능한 미션.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설계도의 한 부분에 멎었다. 주간 유지보수 일정표. 마해주 금요일 새벽 3시 냉각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한 예비 전력 전환 테스트 시간 5분. 해당 시간 동안 섹터 3B 구역의 일부 동작 감지 센서 및 적외선 센서 일시적 오프라인. 섹터 3B, 그곳은 바로 그들의 목표인 구형 서버가 보관된 구역이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다. 아주 작고 위험하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바늘 구멍이었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 민우의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갈라 행사 초대장을 보았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김진태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진태야,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 억만장자의 도박은 이제 그녀의 목숨을 건 헤이스트 작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기 전 마지막 밤. 어둠은 평소보다 더 깊고 무겁게 느껴졌다. 작전 개시 시각은 데이터 센터의 보안이 가장 취약해지는 새벽 3시. 팀은 단출했다. 작전의 두뇌이자 원격 지휘관은 차에 탄 채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 차민준 박사였다. 그의 손은 두려움으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옛 시절의 천재 해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외부에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탈출을 책임질 지원군은 박태성 회장의 그림자 최철웅 팀장이었다. 그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묵묵히 운전석에 앉아 어둠을 응시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작전의 칼날이 될 현장 요원은 윤지수였다. 그녀는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귀에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를 꽂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절망 대신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자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의 목표물인 더소루의 제1 데이터 센터는 서울 외곽의 산 중턱에 위치한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였다. 창문 하나 없는 삭막한 건물은 그 안에 담긴 비밀을 영원히 지키려는 듯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담장 위 레이저 감지선 12초 주기로 전멸합니다. 3초에 사각이 생겨요. 지금입니다. 팀장님. 차민준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몸은 지난 10년간 잊고 있던 맹수와도 같은 유연함과 민첩함을 기억해 내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 요새의 심장부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새벽 3시 정각. 유지보수 테스트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5분 섹터 세렌B의 센서가 오프라인으로 전환됩니다. 지수는 미로 같은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차갑고 인공적이며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다. 서버에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숨소리처럼 복도를 채웠다. 좌회전. 2m 앞바닥에 압력 감지 센서. 건너뛰세요. 90초 뒤에 경비 순찰조가 그 지점을 통과합니다. 차민주는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 그녀를 안전한 길로 인도했다. 하지만 계획에 없던 변수가 발생했다. 복도 반대편에서
예정에 없던 경비 순찰조가 나타난 것이었다. 지수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 복도벽의 좁은 배전함 뒤로 몸을 숨겼다. 경비원들의 군홧발 소리와 잡담 소리가 그녀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1분이 넘는 시간이 그렇게 허비되었다. 젠장, 팀장님, 서두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3분. 그녀는 다시 달렸다. 마침내 그녀는 목적지인 섹터 샌비 구역의 낡은 아카이브 서버실 앞에 도착했다. 문은 전자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차민준이 원격으로 보안을 해제했다. 먼지 쌓인 서버실 내부는 과거의 무덤과도 같았다. 수십 개의 낡은 서버 렉들이 묘비처럼 늘어서 있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 렉, 위에서 다섯 번째 서버입니다. MW 프로젝트. 라벨을 찾으세요. 그녀는 서버 패널을 열고 차민준이 만들어준 데이터 추출 장치를 연결했다. 장치의 작은 화면에 데이터가 복사되는 진행률 표시 막대가 나타났다. 그 막대는 그녀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모래시계처럼 너무나도 더디게 차올랐다. 센서 재부팅까지 45초 남았습니다. 차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행률은 90%를 넘어서고 있었다. 10초, 9초, 8초. 마침내 100%라는 글자와 함께 추출 장치에 녹색 불이 들어왔다. 그녀는 장치를 뽑아들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녀가 서버실을 빠져나오는 순간 복도의 조명이 깜빡이며 섹터 세렌비의 모든 센서가 다시 온라인 상태로 전환되었다. 그녀는 바로 앞을 회전하는 CCTV 카메라의 시선을 피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순간이었다. 이제 탈출만 남았다. 하지만 그녀가 외벽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건물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 때문이 아니었다. 다른 구역에서 발생한 사소한 시스템 오류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 데이터 센터는 비상폐쇄 모드로 전환되었다. 모든 출입구가 차단되고 경비 병력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완벽하게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그녀는 보안 휴대폰을 꺼내 최철웅 팀장에게 약속된 코드 단 한 글자를 전송했다. X, 데이터 센터의 정문. 최철웅 팀장이 운전하던 검은색 세단이 갑자기 미친 듯이 가속하여 정문의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광간하는 굉음과 함께 차단기가 박살났다. 그는 차에서 내려 마치 만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봐, 문 열어놔. 나 YT그룹 박태성 회장 친구야. 모든 경비병력의 시선과 발걸음이 정문에서 벌어진 소란으로 쏠렸다. 그들의 관심이 온통 술 취한 재벌의 행패에 집중된 사이 건물의 흠이 가장 경비가 허술해진 담장 위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빠져나왔다. 지수는 멍들고 지쳤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해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팀장의 채에 올라탔다. 차는 요란한 경보음과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뒤로 한 채 총알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는 정의를 위한 레시피가 담긴 작은 저장 장치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먼 산 위로 떠오르는 새벽의 첫 빛을 보았다. 심판의 날, 갈라 행사가 열리는 날의 해가 밝아오고 있었다. 데오소르 푸드 이노베이션 갈라. 대한민국 식품 산업계의 모든 별들이 모이는 가장 화려하고 권위 있는 밤이었다. 5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성공한 자들의 자신감과 앞으로 성공할 자들의 야망으로 반짝였다. 재벌 총수, 스타 셰프, 투자자, 그리고 날카로운 기자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미래를 논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모든 별들 중 가장 밝게 빛나는 주인공은 단 한 사람이었다. 더 소로의 최민준 전무. 그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신제품 발표를 위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랐다. 그는 오늘 밤의 황제였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럽고 강철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 식품 과학의 새로운 영겁, 이온을 여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unknown이라는 신제품 라인이 어떻게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품 알레르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화려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연설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청중들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더 소루의 연구팀이 수년간 흘린 땀과 열정의 결과물이라며 자신의 창조물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가 영광의 정점에서 빛나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호텔 밖 낡은 밴 안에서 차민준 박사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마지막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사냥을 앞둔 저격수처럼 침착했다. 그리고 행사장 위층 프라이빗 스위트룸. 박태성 회장과 윤지수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무대 위에 광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 회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지수는 모든 감정을 지운 채 오직 무대 위의 타이밍만을 계산하고 있었다. 행사 주최 측이 최민준에게 올해의 혁신가상을 수여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왔다. 최민준은 빛나는 트로피를 건네받으며 카메라를 향해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영광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식품과학의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가 감사의 말을 마저 끝맺으려던 바로 그 순간 스위트룸에서 지수가 보안 휴대폰에 대고 나지막이 명령했다. 지금 치이직 최민준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비추던 무대 뒤편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순간 노이즈와 함께 깜빡였다. 그리고는 암전되었다. 장내가 기술적 문제를 의심하며 웅성거리는 순간 화면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이오은의 화려한 로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실험실 가운을 입은 5년은 더 젊어 보이는 윤지수가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화학식을 써내려가며 흥분된 목소리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저화질의 영상이었다. 영상의 하단에는 선명한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5년 전, 오늘, 볼륨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침묵에 휩싸였다. 최민준은 트로피를 든 채 무대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순수한 경악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것이 언의 진짜 시작입니다. 변조된 익명의 목소리가 강당의 스피커를 통해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지수의 목소리였다. 이것은 천재 과학자 윤지수의 모든 것이 담긴 민우 프로젝트의 연구기록 영상입니다. 스크린에서는 그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수많은 실패와 실험을 거쳐 마침내 완성되는지의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다음 화면에는 그녀의 디지털 서명과 원본 생성 날짜가 찍힌 데이터 로그가 최민준이 제출한 위조된 데이터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누가 진짜 창조주인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 지수가 해고된 직후 최민준이 자신의 부하와 나누었던 통화의 녹취 파일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거대한 볼륨 전체를 채웠다. 그 여잔 천재였어. 하지만 너무 순진했지.
이제 그 여자의 천재성은 우리 것이야. 데이터에서 그 여자의 이름을 모두 지워. 흔적도 남기지 마.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장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처음의 혼란은 충격으로, 그리고 이내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몇 분 전까지 그에게 찬사를 보내던 기자들의 카메라가 이제는 그의 완전한 몰락과 굴욕의 순간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스크린에 비친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며 덫에 걸린 짐승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는 기술적 오류라고, 음모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자신의 고백에 묻혀버렸다. 그때 강당의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무대의 주최 측도, 더 소루의 회장도, 그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경찰들은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최민준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그의 화려했던 대관식이 열리던 바로 그 무대 위에서 그는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되었다. 끌려나가기 직전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분노와 경멸의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수많은 군중의 얼굴이었다. 위층의 스위트룸. 박태성 회장은 아래층의 아수라장을 무겁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윤지수는 자신을 파멸시켰던 남자의 몰락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휴대폰 속에 있는 아들 민우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복수의 메인 코스는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빼앗겼던 진실을 되찾는 과정일 뿐이었다. 갈라게이트라고 불리게 된 그날 밤의 사건은 대한민국 식품산업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더 소루의 주가는 폭락했고 최민준은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산업기술 유출 등 산더미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폐허로 변했다. 그 폐허 속에서 한 사람의 명예가 찬란하게 부활했다. 윤지수, 5년간 산업 스파이라는 억울한 낙인이 찍힌 채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언론을 통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거대 기업의 음모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비운의 천재 과학자. 그녀를 향한 동정 여론이 들끓었고 국내외 유수의 대학과 기업에서 그녀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영입 제안이 쇄도했다. 며칠 후 박태성 회장은 윤지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집무용 책상 뒤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지수와 같은 눈높이로 그녀를 맞이했다. 한지원 씨.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그룹 총수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존경과 참회의 표현이었다. 나는 내 딸을 고장난 프로젝트처럼 취급했어. 돈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당신은 내 딸을 이해받아야 할 아이로 보았어. 그 점에 대해 나는 감사함을 넘어 깊은 부끄러움을 느껴. 부디 나를 용서하시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당신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당신 앞에는 수많은 기회가 놓여 있겠지. 박태성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그 모든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소. 그는 테이블 위에 민우소와 영양연구소라고 적힌 재단 설립 계획서를 펼쳐 보였다. 나는 내 자원을 더 이상 이윤이 아닌 진실된 가치를 위해 사용하고 싶소. 당신의 그 위대한 지식이 다시는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썩게 두지 않겠소. 이 연구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오. 당신의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하겠소.
당신의 철학으로 세상의 모든 아픈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주시오. 그것은 단순한 직업 제안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들 민우의 이름으로 그녀의 꺾였던 꿈을 세상에서 가장 크게 펼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지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과거 더 소루의 연구소가 있던 자리에 밝고 희망찬 디자인의 민우소아 영양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연구소의 소장이 된 윤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젊고 열정적인 연구원들을 이끌며 자신의 분야에서 다시 한번 세계적인 리더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시 피어났다. 그녀의 아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창백하고 마른 아이가 아니었다. 엄마가 직접 설계한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자라났다. 민우와 하은이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남매 같은 사이가 되었다. 한때 음식을 독처럼 여겼던 하은이는 이제 엄마의 요리를 맛보는 꼬마 음식 평론가가 되어 연구소의 신제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연구소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위한 무료 영양교실. 지수는 직접 강사로 나서 평범한 부모들이 값싸고 구하기 쉬운 재료로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영양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박태성 회장은 그룹 총수의 모습이 아닌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자원봉사자의 모습으로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 행사가 끝난 뒤였다. 화려한 르 시엘의 테이블이 아닌 연구소 구내식당의 소박하고 따뜻한 원목 테이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방금 워크숍에서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윤지수, 그리고 그녀의 아들 민우, 그리고 박하은. 아줌마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혜은이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민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혜은이네 아빠가 용돈을 제일 많이 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평범하고도 더없이 행복한 가족의 소리였다. 한때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구걸해야 했던 엄마.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억만장자의 딸. 그리고 아팠던 작은 아들. 그들은 이제 역경 속에서 진실로 맺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을 위한 이 테이블은 더 이상 결핍의 상징이 아닌 완벽한 충만의 상징이었다.